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앞길을 막아서느냐.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고막을 찢을 듯한 호통소리와 함께 육중한 육모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둔탁한 파열음을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쩍 하고 갈라지는 듯 섬뜩하게 장터의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켜버렸다. 뽀얀 황토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 하나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는데 그 처참한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쳤다. 말발굽이 요동치며 거친 콧김을 내뿜는 소리가 위압적으로 들려왔고 그 위에 높이 앉아있던 신임 현감 박민선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고삐를 더욱 단단히 거머쥐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비단 관복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으나 그 화려함은 발밑 진흙탕 속에 처박힌 노파의 누더기 옷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기묘한 위화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민선은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엄을 보여야 할 이 시점에 하찮은 거렁뱅이가 행차를 방해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싸늘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 미친 늙은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만 포졸 하나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민서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흙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노파의 등 굽은 형상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이한 전율이 느껴졌다. 노파는 포졸들의 매질에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오는 상황에서도 신음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기어코 고개를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드러난 노파의 얼굴은 검버섯과 주름으로 뒤덮여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나 그 혼탁한 눈동자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도 처절한 빛을 띠며 민서를 향해 똑바로 쏘아지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민서는 마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나 혐오가 아니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는데 민서는 평생토록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해온 자신의 내면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멈추어라.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민서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다시 한번 방망이를 들어 올리려던 포졸들이 흠칫 놀라며 동작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다급하게 소리쳤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저 노파가 다시 매를 맞았다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언제나 그에게 질서정연하고 명확한 것이었으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눈앞에 노파가 뿜어내는 기운에 압도되어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몽롱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노파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말을 하려는 듯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그저 쉰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박민서, 그는 누구인가? 30이 갓 넘은 나이에 현감의 자리에 오른 그는 조정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으며 그 명석한 두뇌와 빈틈없는 일처리는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근원적인 결핍이었다. 양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울음소리와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우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으며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겨왔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고작 길바닥에 늙은 거지 하나 때문에 행차를 멈추고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애써 냉정을 되찾으려 헛기침을 하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다. 어허, 관아의 행차를 막다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썩 물러가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노파의 귀에 고스란히 전달된 듯했다. 노파는 물러서기는커녕 찢어진 무명치마 자락을 끌며 무릎으로 기어서 말 앞까지 다가왔다. 그 처절한 몸짓에 말조차 뒷걸음질 쳤으나 노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앙상한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다. 나으리, 사또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제 얼굴을 보아주시옵소서. 쇠를 긁는 듯 거칠고 탁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듣는 이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강렬했다. 주변의 백성들은 미친 여자가 사또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웅성거렸고 호위무사들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다. 민서는 말고삐를 당겨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과 저 노파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노파의 시선은 민서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듯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흙먼지와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흉한 자국을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저 늙은이가 실성을 한 모양입니다. 썩 끌어내지 않고 뭣들 하느냐. 이방이 참다 못해 소리치자 포졸들이 다시 달려들어 노파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아이고 놔라 놈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내 자식을 찾아야 한단 말이다. 노파가 발버둥치며 내뱉은 절규는 장터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식을 찾는다니. 저런 몰골로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한둘이겠는가. 많은 민서는 그 자식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양부모님은 그가 아주 어릴 적 먼 친척 집에서 데려왔다고만 했을 뿐 친생 부모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왔다. 민서 역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묻어두었던 금기였다. 그런데 오늘 이름 모를 거지 노파의 절규가 그 봉인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노파는 고개를 돌려 끝까지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깊은 연민과 애타는 갈망에 가까웠다. 마치 드디어 찾았다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은 민서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다. 포졸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 골목길 너머로 사라지는 노파의 모습을 보며 민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고 쥐고 있던 곱비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동요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날이 더워서 긴 여정에 지쳐서 헛것을 보고 헛된 감상에 빠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귓가에 북소리처럼 울려댔고 노파가 남긴 내 자식을 찾아야 한다는 그 목소리는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사또 늦겠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이방의 재촉에 민서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멍하니 있던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앞을 향해 말을 몰았다. 하지만 장터를 빠져나와 관하로 향하는 길 내내 눈앞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려한 기와지붕도 고개를 숙이는 아전들의 모습도 모두 흐릿한 배경으로 물러났다. 오직 하나 흙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노파의 눈동자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관아의 높은 대문을 들어서며 민서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희고 고운 양반의 손, 붓이나 잡고 글이나 읽던 귀한 손.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손목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끈이 묶여 저 먼지 구덩이 속에 노파와 이어져 있다는 섬뜩한 망상에 사로잡혔다. 오늘은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에 내려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마치 핏빛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 모든 것이 잠든 시각. 민서는 집무실인 동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공문서들이 있었지만 그는 붓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낮에 들었던 노파의 흐느낌처럼 들려와 신경을 긁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가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창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 노파는 지금도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있을까? 아니면 멍석말이라도 당해 초주검이 되었을까? 평소라면 하찮은 백성 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그가 왜 오늘따라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인가? 그는 옷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양반가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다는 이제는 사가서 바스라질 것 같은 작은 베넷 저고리 반쪽이 들어있었다.
촛불 아래서 그 조각을 바라보는 민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오늘 낮, 그 노파의 눈빛이 이 낡은 천조각과 겹쳐 보이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밤은 깊어가고 민서의 고뇌는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온 나라가 타들어가는 듯한 가뭄에 시달리던 기유년의 여름이었다. 하늘은 푸른 빛을 잃고 누런 황사로 뒤덮여 있었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목마른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뜨거운 태양은 자비 없이 대지를 달구어 강물은 말라 비틀어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조차 귀한 지경이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초근목 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먹고 배가 터져 죽거나 길가에 쓰러져 까마귀 밥이 되기 일쑤였다. 그야말로 산 지옥이 따로 없던 그 참혹한 시절. 젊은 어미와 5살 배기 어린 아들도 피난민 행렬에 섞여 정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어미의 이름은 순덕이었고 아이는 그저 개똥이라 불렸다. 순덕은 다해진 치마폭에 아이를 감싸 안고 행여나 누가 채갈세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남쪽으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엄니 배고파. 물. 아이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었다. 순덕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아이의 입술에 적셔주며 눈물을 삼켰다. 조금만 참아라 아가. 저 고개만 넘으면 관아에서 죽을 쑤어준다더구나.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기 힘든 희망 고문과도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진율소 앞은 이미 수천 명의 유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썩은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죽한 국자를 얻기 위해 서로 밀치고 짓밟는 아수라장 속에서 순덕은 아이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다. 절대 이 손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미 손 꼭 잡아야 해. 그녀는 수없이 다짐을 받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다. 갑자기 뒤편에서 불이야. 곡식 창고에 불이 났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고 공포에 질린 군중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들의 압력에 순덕의 몸은 종이짝처럼 휘청거렸다. 비명과 욕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고막을 찢는 듯했고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진 순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찰나의 순간 땀으로 미끄러웠던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빠져나갔다. 개똥아 개똥아. 순덕은 미친 듯이 허공을 휘저으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수천 명의 발소리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이 그녀의 등과 머리를 짓밟고 지나갔다. 흙먼지 속에 파묻혀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오직 아이가 사라진 방향만을 쫓고 있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붉은 화마가 집어삼키는 하늘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다.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아들과의 마지막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시체 더미 옆 개울가에 버려져 있었다. 다리는 부러져 퉁퉁 부어올랐고 머리는 깨져 피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시 그 지옥 같은 장터로 기어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하나하나 뒤집어보며 확인했지만 개똥이는 없었다. 누군가 밟아 죽였는지, 인신 매매꾼이 잡아갔는지, 아니면 굶어 죽어 어딘가에 버려졌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부터 순덕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다. 그녀는 미친 여자가 되어 전국의 장터를 떠돌았다. 머리에 꽃을 꽂고 희죽거리다가도 아이만 보면 달려가 내 새끼 아니냐며 멱살을 잡곤 하여 문매를 맞았다. 밥을 구걸하면서도 품속에는 언제나 반쪽짜리 베넷저고리를 품고 다녔다. 피난길에 찢어져 나간 아이의 옷자락. 그것만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그 조각을 심장 가까이 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버텨냈다. 오직 하나 죽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말겠다는 일념. 그 지독한 모정 하나가 그녀를 살게 했다. 한편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인파에 밀려 구석으로 튕겨나간 아이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밤이 되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아이는 배고픔과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마침 인근 사찰에 불공을 들이러 왔다가 난리를 피해 하산하던 박대감 부인의 가마가 그 곁을 지나게 되었다.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수심이 가득했던 박대감 부인은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마를 멈추게 했다. 이 깊은 밤에 아이 울음소리라니 기이하구나. 여봐라. 한번 살펴보거라. 하인의 손에 이끌려 나온 아이는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와중에도 눈망울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측은지심과 함께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 하늘이 내 정성에 감복하여 점지해 주신 아이가 분명하다. 그 길로 아이는 박대감의 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씻고 비단 옷을 걸치니 영락없는 양반집 도령의 태가 났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아이의 영특함을 보고 마음을 열어 양자로 입적시켰다. 아이에게는 민서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삶의 대가는 가혹했다. 양부모는 아이에게 과거를 철저히 잊을 것을 강요했다.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의 핏줄이었다. 천한 과거 따위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우리 가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어린 민서는 살기 위해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도 회초리가 날아오면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삼켰다. 따뜻한 밥과 비단 이불이 주는 안락함은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근본을 부정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민서는 자라면서 더욱 차갑고 냉철한 성격으로 변해갔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학문에 매진했다. 자신이 주워온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버림받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그는 완벽주의자가 되어야만 했다. 20살에 소과에 급제하고 이어 대과에까지 장원 급제하며 승승장구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사또라 불렀다. 법 집행에 있어서는 추상 같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가끔 길가에서 아이를 업은 어미의 모습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곤 했다. 그는 그 통증의 원인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은 고귀한 박씨 가문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어릴 적 품에 지니고 있었던 양어머니가 태워버리려다 몰래 숨겨둔 반쪽짜리 베네쩌고리는 그의 깊은 내면 속 봉인된 진실이자 절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30년이 지났다. 거렁뱅이 미친 노파가 된 순덕은 전국을 떠돌다 우연히 이 고을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녀의 본능은 자석에 이끌리듯 관아 근처를 맴돌게 만들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꿈을 꾸었다. 잃어버린 아들이 금이 환영하여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다. 그리고 오늘 낮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 위에 앉아있던 그 사내를 보았을 때 늙고 병든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이 뛰었다. 비록 겉모습은 변했어도 어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 눈매, 그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서늘하면서도 흔들리는 눈빛. 그것은 30년 전 화마 속에서 놓쳐버린 내 새끼 개똥이의 눈빛이 분명했다. 관아의 깊은 밤, 박민서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반쪽짜리 저고리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거칠고 낡은 무명천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져 왔다. 낮에 보았던 노파의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내 자식을 찾아야 한다. 왜 그 말이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일까? 왜 그 노파의 눈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30년 전의 그 뜨겁고 끔찍했던 여름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일까?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박민서다. 명문가의 자제다. 저런 천한거지 노파와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억지로 저고리를 다시 상자에 쳐박고 뚜껑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틈이 벌어진 댐에서 물이 새어나오듯 봉인된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인하게 하지만 필연적으로 두 사람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엇갈린 30년의 세월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점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튿날이 밝았음에도 관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칙칙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동헌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박민서는 외탄 눈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으나 손에 든 붓은
먹물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허공에 멈춰 있었다. 문 밖에서는 아전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미친 노파가 아직도 정문 앞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구먼. 밤새 곡을 하듯 중얼거려서 보초 서던 놈들이 기겁을 했다지 뭔가. 그들의 수군거림은 민서의 귓가에 쇠파리 떼처럼 윙윙거리며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벼루에 먹을 갈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먹물이 튀어 하얀 화선지에 검은 얼룩을 남기듯 그의 마음속에도 불길한 예감이 검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어제 그 노파가 남긴 잔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민서는 자신이 지금 헛것에 홀린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시각 관아 정문 앞은 실로 기괴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노파가 마치 망부석이라도 된 양 꼼짝 않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몰골은 산 사람이라기보다 무덤에서 기어나온 귀신에 가까웠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코를 막고 피할 정도로 악취가 진동했지만 노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관아에 굳게 닫힌 대문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꼬질꼬질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포졸들이 다가와 발길질을 하며 위협해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몸을 웅크려 그 보자기만을 감쌌다. 제발 가시오. 사또께서 노하시기 전에 썩 꺼지란 말이오. 포졸 반장이 넌더리가 난다는 듯 소리쳤지만 노파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들, 개똥이.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 냄새가 나. 내 새끼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 집요하고도 광기 어린 목소리는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오시 오전 11시, 오후 1시가 되어 햇살이 정수리를 따갑게 찌를 무렵 참다 못한 형방이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저 흉물스러운 것을 당장 끌어내라. 신성한 관아 앞에서 저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옥에 가두어 곤장을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형방의 호통에 건장한 포졸 2명이 달려들어 노파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안 돼. 못 간다. 내 아들을 보기 전엔 죽어도 못 간다. 노파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며 버티기 시작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관아 안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손톱으로 흙바닥을 긁으며 처절하게 저항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는 담장을 넘어 동원에 앉아있던 민서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민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밖에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소란스러운가. 그의 고함 소리에 문 밖에 이방이 헐레벌떡 들어와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사또, 어제 그 노파가 행패를 부려 옥에 가두려는 참이옵니다. 민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관복 소매를 떨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가 나타나자 소란을 피우던 포졸들이 동작을 멈추고 길을 터주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노파는 민서가 나타나자 거짓말처럼 발버둥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민서를 보는 순간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나으리, 개똥아.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는 그 이름은 민서의 심장을 예리한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민서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네. 2년 관아의 법도가 얼마나 엄한지 모르느냐. 어찌하여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파는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보자기를 떨리는 손으로 풀어 헤치기 시작했다. 이걸 보면 알게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이걸 모를 리가 없어. 형방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전현이 사또에게 해를 입히려고 흉기라도 꺼내려는 모양입니다. 어서 막아라. 포졸 하나가 노파의 손을 낚아채자 보자기가 허공으로 날아가며 그 안에 내용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흉기도 보물도 아니었다. 꼬질꼬질한 때가 묻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헝겊 조각 하나였다. 바람에 나풀거리지도 못할 만큼 찌든 때에 절어있는 그 헝겊 조각이 민서의 발치에 떨어졌다. 저런 더러운 쓰레기를 감히 사또 앞에 형방이 발로 걷어차려던 찰나 민서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의 시선이 그 헝겊 조각에 박힌 채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헝겊이 아니었다. 누렇게 바랜 무명천 위에 서툰 솜씨로 수놓인 붉은색 거북이 문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천조각은 온전한 옷이 아니라 누군가가 억지로 찢어발긴 듯한 반쪽짜리 베네 저고리의 왼쪽 부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이 민서를 덮쳤다. 그는 홀린 듯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떨리는 손으로 그 헝겊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거친 감촉. 그것은 그가 지난 30년간 밤마다 남몰래 만져왔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자신의 오른쪽 베네 저고리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조각이었다. 붉은 실로 삐뚤빼뚤하게 수놓은 거북이, 문양의 머리 부분은 민서가 가진 조각에, 그리고 지금 손에 든 이 조각에는 거북이의 꼬리 부분이 수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양어머니가 그토록 찾아내어 태워버리려 했으나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반쪽, 그 잃어버린 나머지 반쪽이 지금 이 비천한 노파의 품에서 나온 것이다. 민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우두둑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이성의 끈이자 양반 박민서라는 가식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였다. 이것이 어찌. 민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멍석 위에 쓰러져 있는 노파를 바라보았다. 흙탕물로 얼룩진 얼굴,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그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 하지만 그 끔찍한 외양 너머로 30년 전 불타는 장터에서 자신의 손을 놓치고 절규하던 젊은 어미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엄니. 민서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너무나 작아서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으나 노파에게는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린 듯했다. 노파의 탁한 눈동자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흙 묻은 뺨에 기를 냈다. 개똥아, 내 새끼 개똥아. 맞구나. 네가 맞구나. 노파가 피 묻은 손을 뻗어 민서의 관복자락을 잡으려다 자신의 더러운 손이 비단을 더럽힐까봐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칫거렸다. 그 안타까운 손짓이 민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주변의 이방과 포졸들은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천하의 냉혈한이라 불리던 박사또가 거지 노파의 헌옷까지 하나를 들고 저토록 혼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또, 그것은 역병이 오물지도 모르는 더러운 물건입니다. 어서 버리시지요. 눈치 없는 포졸 하나가 다가와 헝겊을 뺏으려 하자 민서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목을 칠 것이다. 그 서슬퍼런 살기의 포졸은 엉덩방아를 채시며 뒤로 물러났다. 민서는 다시 헝겊을 가슴에 품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열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양반집 아들이 되기 위해 겪었던 수모, 친부모를 잊으려 발버둥 쳤던 밤들, 그리고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아 달려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배적삼 조각 하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노파는 이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 못난 어미가 널 놓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널 잃어버려서. 그녀의 통곡 소리는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어 하늘로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히 자식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뼛속까지 사무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낸 한 여인의 한이 서린 절규였다. 민서는 자리에서 비틀거며 일어났다. 손에 쥐어진 반쪽짜리 저고리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기서 모른 척하고 돌아서면 그는 계속해서 고귀한 박민서 현감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저 노파를 미치광이로 몰아 쫓아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핏줄이 당기는 뜨거운 이끌림,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천륜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관복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머리에 쓴 사모가 가시관처럼 머리를 조여왔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민서와 노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주변의 아전들과 백성들은 숨죽인 채 이 기이한 대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녔던 열쇠 꾸러미를 꺼내들었다. 그 열쇠 중 하나는 그의 침소에 있는 작은 궤짝을 여는 열쇠였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했다. 아니,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의 영혼은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비루한 노파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증오하며 또 기다려왔던 바로 그 어머니라는 사실을. 민서의 눈에서 한 줄기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관복 위로 뚝 떨어졌다. 그것은 얼음사또 박민서가 흘리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인간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민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자신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겹겹이 쌓인 관복의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치자 비단 속옷 안쪽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드러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끈을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누렇게 바랜 천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노파가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재질, 똑같은 때가 묻은 무명천이었다. 민서는 숨을 멈춘 채 바닥에 떨어진 노파의 옷조각 옆에 자신이 꺼낸 조각을 나란히 놓았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이 재회하듯 두 개의 천조각은 찢어진 단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다. 붉은 실로 수놓인 거북이 문양. 노파의 조각에 있던 꼬리와 민서의 조각에 있던 머리가 하나로 합쳐지자 비로소 완전한 한 마리의 거북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하늘이 내린 잔인하고도 거룩한 계시였다. 아, 민서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아전들과 포졸,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억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어디 있단 말인가. 고귀한 현감과 천한 거렁뱅이가 하나의 탯줄로 이어진 모자무즈지간이라니. 정적은 순식간에 깨지고 관아마당은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서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완성된 그 작은 베넷적 오리만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그가 쌓아 올린 공든, 탑 양반으로서의 위험 출세에 대한 야망,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닌 가슴 벅찬 해방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사또 아니 되옵니다.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형방이 황급히 달려와 민서의 앞을 가로막았다. 저것은 요망한 늙은이가 꾸며낸 수작질이 분명합니다. 어찌 감히 사또의 고귀한 핏줄을 저런 천한 것에 비하려 하십니까? 형방의 말은 양반 사회의 견고한 벽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서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차가운 얼음 사또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억눌려왔던 슬픔과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비키거라.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락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사또,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알려지면 사또의 앞길은 비키라 하지 않았느냐. 민서가 고함과 함께 형방을 거칠게 밀쳐내자 형방은 중심을 잃고 나가떨어졌다.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서는 머리에 쓰고 있던 사모 관모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양반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그 검은 모자가 흙먼지 구덩이에 처박혔다. 헝클어진 상투, 머리가 바람에 풀어져 내리며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니, 비로소 제정신을 찾은 사람처럼 동헌의 높은 돌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비단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흙바닥을 내달려 멍석 위에 쓰러져 있는 노파를 향해 몸을 던졌다.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고귀한 현감의 무릎이 더러운 진흙 바닥에 꽂혔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화려한 관복을 더럽혔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 노파의 발치로 다가갔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서는 엎드려 노파에 앙상하고 때가 낀 발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거칠거칠한 굳은 살과 터진 상처들이 손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것은 고통의 지도였고 자식을 찾아 헤맨 30년 세월의 기록이었다. 민서는 그 발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개똥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불효막심한 자식놈이 바로 접니다. 으흐흐. 그의 통곡 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에는 뼈를 깎는 회한과 가슴을 찢는 듯한 죄책감이 서려 있어 지켜보던 구경꾼들의 눈시울마저 붉게 만들었다. 정신을 잃은 듯 누워있던 노파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따뜻하고 축축한 무언가가 자신의 발을 적시는 감촉에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관복을 입은 사내가 자신의 발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개, 똥아. 노파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서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노파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30년 전 그 아수라장 속에서 놓쳐버린 5살 배기 아들의 얼굴이 그 사내의 얼굴 위에 겹쳐졌다. 노파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민서의 뺨에 닿았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때와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민서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노파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서의 얼굴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이마에 흉터 귓불의 점, 그리고 자신을 닮은 눈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죽기 전에 우리 개똥이를. 노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누더기 옷이었지만 그 품에서 나는 냄새는 그리운 어머니의 살냄새 고향의 냄새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밥 먹고 비단 옷 입으면서 어머니는 이 찬바닥에서 고생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체면도, 위신도, 사대부의 법도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피를 나눈 천륜의 정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변은 숙연해졌다. 처음에는 미친 노파라고 손가락질하던 백성들도 채통을 지키라며 말리던 아전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 높던 현감이 자신의 생모가 거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비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것은 100마디의 훈계보다 더 강력한 울림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누군가가 훌쩍이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삽시간에 전염되어 관아 마당은 거대한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심지어 노파를 끌어내려 했던 포졸들조차 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민서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눈물에 굴절되어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어머니를 번쩍 안아 올렸다. 가볍다. 너무나 가벼워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어머니의 몸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다시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민서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민서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안은 채 관아의 안채를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흑투성이가 된 비단 관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왕의 행차보다 위엄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민서는 알고 있었다. 양반 사회의 엄격한 신분 제도 속에서 천민 출신의 생모를 모신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다. 조정의 비난, 양반들의 따돌림, 그리고 닥쳐올 수많은 시련들. 하지만 어머니를 품에 안은 지금 민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고 있었다. 3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로소 껍데기뿐인 박민서가 아닌 한 여인의 아들 개똥이로서 그리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동헌의 문이 열리고 두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감동적인 상봉의 막은 내렸지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관아의 안채,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민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어머니 순덕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만류했으나 그는 물러가라 손짓하고 손수 수건을 적셨다. 물에 젖은 노파의 발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발톱은 빠지거나 기형적으로 자라 살을 파고들고 있었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 참혹한 세월의 흔적을 어루만지는 민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삼천리 방방곡곡을 맨발로 떠돌았던 한 여인의 피눈물 나는 기록이자
불효자식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의 무게였다. 민서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부드러운 수건으로 어머니의 발을 감싸 닦았다. 따뜻한 물이 닿자 순덕은 아리면서도 시원한 감각에 옅은 신음소리를 흘렸다. 사또, 아니 개똥아, 이러지 말거라.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네 귀한 손을 버린다. 순덕은 여전히 이 상황이 꿈만 같은지 아니면 자신의 더러운 몸이 아들의 앞길에 해가 될까 두려운지 자꾸만 발을 뒤로 빼려 했다. 그럴 때마다 민서는 더욱 힘주어 어머니의 발을 잡았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 발이 없었으면 제가 어찌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이 상처들이 바로 제가 입은 비단 옷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물기 젖어 있었지만 단단했다. 그는 어머니를 자리에 눕히고 밥상을 들여왔다. 흰 쌀밥과 맑은 고깃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평생 구정물 섞인 죽이나 얻어먹던 순덕의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은 오히려 그녀를 주눅들게 했다. 숟가락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려 국물이 흘러넘치자 민서는 숟가락을 받아 직접 어머니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어서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아들이 떠주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순덕의 눈에서 다시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짜고도 단 한 맺힌 밥이었다. 그러나 담장 안의 평온함과는 달리 담장 밖 세상은 민서의 파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고을의 양반들과 유생들은 격분했다. 천안 거지 출신이 현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근본 없는 자가 윗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그들은 통문을 돌려 민서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관아 앞에는 연일 항의하는 서찰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심지어 아전들조차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민서의 지시를 은근히 무시하기까지 했다. 신분 질서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조선사회에서 스스로 천민의 자식임을 밝힌 민서의 행동은 기득권층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주변의 만류와 협박이 빗발쳤다. 사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조용히 먼 곳으로 보내고 헛소문이었다고 일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또의 앞날은 끝장입니다. 이방이 은밀히 다가와 속삭였지만 민서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어머니를 버리고 얻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나는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다. 내 핏줄이 천하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민서는 단호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관복을 정제하고 동헌마당에 모인 아전들과 유생들 앞에 섰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민서의 눈빛은 예전의 도끼서린 차가움 대신 깊고 그윽한 위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대들은 듣거라. 나는 지난 30년간 양반의 탈을 쓰고 살았다. 허나 그 껍데기 속에서 나는 늘 공허했고 부끄러웠다. 이제 나는 내 진짜 어미를 찾았고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효셔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공자께서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륜의 시작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늙고 병든 어미를 모시는 것을 두고 천하다 손가락질하느냐. 너희가 읽은 경전에는 부모의 신분을 따져 효도하라 적혀있더냐. 민서의 쩌렁쩌렁한 일갈에 유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숙였다. 명분과 도리를 중시하는 그들에게 민서의 효심을 건드리는 논리는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다. 무엇보다 거짓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된 것이었다. 민서는 그 길로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하고 현감직을 내려놓겠다는 사직 상소였다. 그러나 조정의 반응은 의외였다. 임금은 민서의 솔직함과 지극한 효심에 감복하여 오히려 그를 칭송하는 교지를 내렸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천륜을 지킨 그대의 마음이 갸륵하도다. 그 효심으로 백성을 내 부모처럼 섬긴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목민관이 어디 있겠느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 민서의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그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민서의 통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법전의 문구에만 얽매이는 차가운 관료가 아니었다. 흉년이 들면 관아의 곡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자들을 먹였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정을 들어주었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는 더욱 각별했다. 장터를 지날 때면 말에서 내려 허리 굽은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백성들은 그런 그를 개똥이 사또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 별명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어버이 수령이라는 칭송의 의미였다. 관아 문턱은 낮아졌고 고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자신이 겪은 지독한 가난과 이별의 아픔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가장 큰 그릇이 되어준 것이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관아의 뒤뜰에는 붉은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뗏마루에 민서와 순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덕은 이제 몰라보게 정갈해진 모습이었다. 깨끗한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에 고생스러웠던 검버섯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허리는 여전히 굽었고 거동은 불편했지만 아들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 덕분에 그녀의 눈빛만은 맑고 행복해 보였다. 민서는 잘 익은 홍시 하나를 숟가락으로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주었다. 어머니 달지요. 순덕은 아이처럼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다. 아주 달아. 내 평생 이렇게 단 것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그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민서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개똥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꿈속에서도 그리던 너를 만나고 이런 호강을 누리니 당장 죽어도 춤을 추며 갈 것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만년 억년 사셔야지요. 제가 어머니 못해드린 효도 다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민서가 짐짓 투정 부리듯 말하자 순덕은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른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투박했지만 민서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뜰 위로 흩날렸다. 민서는 문득 생각했다. 30년 전 그 끔찍했던 화마와 이별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그저 평범한 농사꾼 개똥이로 살았을 것이다.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었지만 그 시련의 끝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사람의 도리를 배웠다. 늦게 피어난 꽃이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듯 뒤늦게 깨달은 그의 효심과 애민 정신은 고을 전체를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었다. 순덕은 민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곤히 잠이 들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어머니의 손을 꼭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훗날까지도 전설처럼 이야기가 전해졌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렁뱅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던 어느 현감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정한 고귀함이란 신분이나 핏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붉은 노을이 두 모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길고도 험난했던 그들의 여정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 속에 저물어가고 있었다.